네, 손해보험 갈게요. 자, 손해보험은 이제 보험 얘기예요, 보험 얘기. 손해보험은 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 발생했을 때 보험 가입자 측에게 생긴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손해보험의 개념 나왔습니다. 손해보험은 이렇게 쭉 개념이 있죠. 자, 교통사고, 화재, 도난 등으로 생기는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서 가입한 손해보험은 오늘날 우리 생활과 가까운 곳에 있다. 네, 이런 손해보험이 우리나라 가까운 곳에 있다고 했으니까 교통사고, 화재, 그다음 도난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대비하고 있다. 뭐 이런 거 확인할 수 있겠죠. 보험사고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받을 자를 피보험자,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를 보험자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돈 받는 사람은 피보험자. 그 다음에 보험금 내는 사람은 보험자입니다. 손해보험의 피보험자는 보험의 목적에 따른 피보험 이익을 가져야 합니다. 피보험자는 피보험 이익을 갖는 거예요. 이때 보험의 목적이란 보험사고의 대상을 목적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사고의 대상. 손해보험 계약은 손해보상을 목적으로 하는데 손해보험 계약의 목적은 뭐예요? 손해보상입니다. 손해의 전제로서 피보험자는 보험의 목적에 경제상의 이익을 가져야 되고 피보험사가 보험의 목적, 즉 대상에서 경제상의 이익을 가져야 하고 이를 피보험 이익이라고 불러요. 피보험 이익의 개념도 나와 있죠? 그러니까 손해보험 계약의 목적 자체가 손해보상이란 말이야. 손해보상의 목적에 경제상의 이익이 있어야 된다는 게 피보험 이익인 거야. 자, 여기 봅시다. 시가 100원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화재로 주택이 전소, 몽땅 타버리면 100원을 잃는데 이렇게 보험사고 발생으로 잃어버릴 염려가 있는 이익이 피보험 이익. 피보험 이익의 개념 나와 있는 거 보이죠? 보험사고 발생으로 잃어버릴 염려가 있는 이익. 네, 이게 피보험 이익입니다. 피보험 이익이 없는 자에게 보험금 청구권을 인정하면 보험 계약이 도박처럼 될 수 있고 고의로 보험사고를 유발하는 보험 범죄의 가능성. 자, 보험 계약이 도박처럼 될 수 있다. 첫 번째 문제점. 그 다음 고의로 보험사고를 유발하는 보험 범죄. 두 번째.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 피보험 이익이 없는 자. 그러니까 나 내 소유의 주택도 아닌데 저 주택이 없어지면 내가 보상금을 받는, 내가 이익을 받는 뭐 이런 걸 가입했다고 칩시다. 그럼 내가 가서 거기다 몰래 불을 지르는 거지. 안 걸리면 돼. 안 걸리면 나한테 보상금이 와.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야. 그래서 안 된다는 거죠. 피보험 이익이 있는 자에게만, 즉 사고 발생으로 잃어버릴 염려가 있는 이익을 갖고 있는 자에게만 보험금 청구권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자, 피보험 이익으로 인정되려면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우선 첫 번째, 객관적으로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어야 피보험 이익이 됩니다. 따라서 개인적, 정신적, 도덕적 이익은 안 됩니다. 자, 이거는 안 되는 거지. 예컨대 소중히 간직한 자신의 일기장을 5억 원 손해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아요. 왜? 개인적이니까. 그리고 적법한 이익이어야 됩니다. 두 번째, 적법해야 됩니다. 불법적인, 그러니까 범죄의 이익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지. 그 다음 세 번째, 계약 체결 당시 그 가치가 객관적으로 확정되어 있거나 적어도 보험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확정되어야 합니다. 확정된 이익이어야 돼요. 그게 얼마짜리다 이런 게. 자, 그 다음 손해보험은 실손보상 원칙을 기본 원칙으로 삼습니다. 실손보상 원칙이란 이제 개념 나오겠지. 실제 발생한 손해만을 보상하고 그 이상은 보상하지 않는다. 실제 발생한 손해까지만 보상할 거야. 그 이상 보상은 없어. 따라서 손해보험을 통해 피보험자가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데 더 많이 이득을 받을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이를 이득금지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실손보상 원칙은 손해보험 계약의 도박화를 막고 도박화, 아까도 도박이었지. 보험 범죄를 방지. 비슷하네?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피보험 이익이 없는 자에게 보험금 청구권을 인정한 이유 두 가지. 그 다음 실손보상 원칙. 그러니까 사실 이거 두 가지의 목적은 똑같은 거죠. 이해되세요? 보험 이익이 없는 자에게 보험금 청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도박화를 막고 보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두 번째, 실손까지만 보상합니다. 그 이상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더 많이 보상하는 경우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손해보험하고 생명보험이 좀 달라요. 생명보험은 손해가 아니거든. 개념이 달라요. 자, 보험 가액은 피보험 이익의 객관적 금전적인 평가 금액. 보험자가 보험금의 형태로 부당하게 되는 보상 책임의 법률상 최고 한도액을 보험 가액이라고 불러요. 보험 가액은 고정된 게 아니고 경제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데 이득 금지 원칙. 그러니까 더 많이 책정은 안 해줘. 이것과 관련해서 이득이 생겼는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이것보다 더 많이 받는다면 이득 금지 원칙에 따라서 안 주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 다음 이와 달리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자에게 지급하기로 보험계약서에 실제 약정한 최고 한도액. 이게 보험금. 얼마짜리에 가입했니? 이게 보험금인 거야. 보험금액은 당사자 간 약정에 의하여 일정한 금액으로 정해지고요. 보험사랑 계약하는 겁니다. 보험기간 중에는 이를 변경하지 않는 것이 원칙. 중간에 변경하기 어렵습니다. 보험금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 또 다른 개념이지. 그러니까 보험가액, 보험금액, 보험금.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실제로 보험자가 지급하는 금액, 보험자가 지급하는 금액이 보험금입니다. 보험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항상 보험 금액만큼 지급되는 것이 아니니까 보험 금액은 보험금의 최고 한도라는 의미. 그러니까 여기까지 제공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항상 여기까지 제공하진 않아요. 중간에 자를 수 있다는 거지. 얼마까지 불 수 있어요. 이거지. 자, 보험 가액과 보험 금액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득금지 원칙에 따라서 보험 가액보다 보험 금액이 더 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보험 가액은 보험 금액보다 클 수 있겠죠. 보험 금액이 보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경우를 초과보험이라고 합니다. 보험 금액이. 아까 그러지 않았나? 보험 가액을 초과 만든다고? 시가 100원 상당의 건물을 보험 200원으로 가입한 화재보험이 그 예입니다. 손해보험에서 보험 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피보험 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보험 금액을 보험 가액의 비율에 따라 조정해줘야 됩니다. 위사를 해서 건물이 100% 손실을 입었다면 100원만 지급합니다. 그러니 굳이 200원짜리를 가입할 필요가 없는 거죠. 보험 계약 체결 당시에 초과보험이 아니었지만 보험 가액이 감소한 경우처럼 싸질 수도 있어. 200원짜리인데 100원이 될 수도 있잖아. 당사자가 의도하지 않은 채 초과보험을 계약한 경우에는 단순한 초과보험, 이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어요. 이 경우에 예외적으로 보험자는 보험 금액의 감액을 보험에 가입한 보험 계약자는 보험자에 지급하는 금액인 보험료, 그러니까 보험료, 내는 돈, 보험회사, 이 보험자가 보험회사야. 보험회사에 내는 돈을 덜 내게 해달라. 기준액이 줄었다. 내가 보험가액이 줄었으니까 줄여달라 이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보험자는 그래 니네 보험 금액 낮출게. 가액이 떨어졌으니까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보험 계약자가 재산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초과보험을 체결한 경우 싼 걸 비싸게 했을 때 사기죠. 무효야. 무효란 얘기는 보험금을 못 받는 겁니다. 봅시다. 한 명의 피보험자가 동일한 피보험 이익과 동일한 보험사고에 관하여 여러 보험자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즉 여러 보험회사에다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그 보험 금액의 합계가 보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중복보험이라고 합니다. 이건 인정해줄까 안 해줄까? 이것도 이득금지의 원칙에 따라서 불가. 이때 각각의 보험은 보험의 목적이 서로 같아야 되고 보험 기간도 공통해야죠. 중복보험은 초과보험과 유사하게 보험 계약자가 중복보험을 의도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고 있죠. 의도한 경우는 사기야. 사기에 의한 중복보험에는 계약 무효. 아까 똑같이 나왔지. 단순한 중복보험의 경우에 각 보험자가 보험 금액의 비율에 따라 연대 책임을 지지만 그 보상액은 각각의 보험 금액으로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보험가액 100원인 건물에 대하여 각기 다른 세 보험자 보험 금액을 100원, 60원, 40원을 해서 화재보험을 했다. 그래서 100%가 손해가 났다. 그럼 어떻게 해요? 보험금 비율이 100% 손해니까 100원, 60원, 40원이면 200원이 총합이니까 5대 3대 2로 쪼개지겠지. 그 비율대로 보상해 준다는 얘기죠. 이건 단순한 중복보험일 때. 그러니까 사실 이건 이렇게 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한 군데다 들면 돼요. 혹은 100원짜리를 2개 들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오바인 거지. 실제로 여기는 요 100원짜리 보험사만 가입하면 돼요. 근데 이 100원짜리 보험사가 확인해 봤더니 와 이런 데가 더 있었어. 여기는 개꿀이지. 얘네는 50%만 감당하면 되잖아. 나머지 50%는 다른 애들이 하는 거니까. 이러면 보험을 멍청하게 든 겁니다. 자, 문제로 갑시다. 그 다음 문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윗글을 읽은 후 메모한 내용의 일부 기억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글을 통해 알게 된 내용입니다. 손해보험에 관심이 생겼대요. 손해보험이 아닌 보험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이런 게 있는데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글을 통해 알게 된 내용만 확인하면 되거든. 자, 손해보험 계약이 초과보험 나와 있습니다. 실손보상 원칙 딱 거기까지만 보상한다. 보험자, 피보험자 이미 정리됐고요. 자, 손해보험 계약이 보험사고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계속 효력이 유지되는지는 그런 얘기 없었는데 답입니다. 손해보험 계약에서 정신적, 도덕적 이익이 피보험 계약이 될 수 없는 이유는 피보험 이익이 안 되니까 경제적 이익만 얘기가 되니까. 답 되게 쉽게 나오죠? 유지될까요? 계약 따라 다릅니다. 유지되는 계약이 더 많아요. 그 다음 238번 문제. 피보험이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피보험이익이란 어떤 것이냐에 대한 얘기가 쭉 나와 있는데, 자, 보험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초과 불가능. 아이고, 뭐래?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피보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목적에 피보험이익이 없다면, 그게 아까 그거였잖아. 정신적, 도덕적 이런 건 피보험이 될 수 없습니다. 피보험이익이 서로 다른 손해보험 계약은 중복보험으로 볼 수 없다. 다르면 중복보험이 아닌 거죠. 너무 당연하잖아. 네 번째, 피보험이익은 피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대상에 닿는 경제상의 이익, 경제상의 이익 돈이야. 다 아직까지 적절하네요. 다. 5번, 보험 계약 체결 당시 그 가치가 확정되어 있어야만. 아니요. 체결 당시가 아니라 언제? 체결할 때 나중에
확정되어도 되죠. 피보험하기로 인정될 수 있다고 했죠. 예, 그 당시 확정될 수 있거나 혹은 사고가 발생할 때 확정되어 있어도 된다 그랬잖아.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요거 한 가지만 얘기한 만 때문에 틀린 거야. 만 때문에. 그쵸?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 239번 A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거. 우리 A를 보면 보험가액은 금전적 평가액이고 해서 보험가액, 보험 금액, 보험금, 보험료 뭐 이런 거 얘기 나와 있었죠. 이 금액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럼 답을 봅시다. 내용을 하나씩 볼게요. 보험금은 보험가액 초과 불가, 보험금액도 초과 불가. 당연한 얘기입니다. 보험금은 내는 돈이에요. 보험금을 내는데 보험금액을 더 크게 설정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럼 뭐라 드니 보험을. 이게 무슨 얘기냐면 100원짜리 주택에 내가 이게 보험 가액이면 평가된 금액이니까 이게 보험 가액이잖아. 거기다가 100원짜리 보험을 들까요? 여기다 100원짜리 보험을 들 필요는 없잖아. 그러니까 보험 금액, 그 다음 받는 돈, 보험금이 100원을 넘을 수 있어요? 그럼 불가능한 거잖아. 다 초과 불가. 자, 보험 금액은 변동될 수 있지만 보험 기간 중 보험 가액은 바뀌지 않는 것이 원칙 아니지요. 바뀔 수 있다고 했죠. 보험 가액은 왜 바뀔 수 있어요? 네, 그 금액 가치가 떨어지거나 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바꿔준다고 했다. 그 다음 보험 가액은 보험금 액수가 이득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그렇죠. 이거보다 많으면 이득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거니까. 보험 가액은 객관적 금전적 가치평가, 보험 금액은 계약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서 가치평가 약정. 다섯 번째, 보험자가 일정한 보험 금액을 약정했더라도 보험사고 발생 시 항상 보험 금액만큼 지급하는 것은 아니다. 네, 딱 보상받을 만큼 지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 금액을 이를테면 100원을 약정했다고 칩시다. 100원 약정했는데 사고가 나서 20원만큼의 손해가 났어요. 그럼 얼마 내겠어요? 얼마 주겠어요? 20원 주는 거야. 100원 안 줘. 그 다음 240번 문제. 윗글을 읽은 학생이 보기에 가와 나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가봅시다. 갑은 2년 전 시가 1,000만 원의 건물. 시가 1,000만 원이 뭐예요? 보험 가액입니다. X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당시 X에 대하여 보험금 A와 보험금액을 600만 원이라는 화재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자, 600만 원짜리 보험금입니다. 자, 나 같은 건물에 대하여 보험사 B와 보험금액 400만 원의 화재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뭐 한 거예요? 자, X에 대해서 보험금이 600만 원짜리 하나랑 400만 원짜리 하나에 가입을 각각 A와 B에 가입한 겁니다. 네, 1,000만 원이니까 가능합니다. 이런 건 나눠서 가입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뒤 X의 시세가 하락해 현재 평가액은 8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이었는데 800으로 줄었네. 속 아프겠다. 자, 갑이 가입한 손해보험의 보험 금액과 보험료는 모두 가입 당시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걸 조절할 수도 있겠네요. 그쵸? 6대 4로 나누면 되잖아. 그렇게 나눠서 조절할 수도 있겠지. 그치? 이렇게 해서 보면 뒤에 있는 문제가 같은 문제라서. 자, 그러면 봅시다.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자, 가와 나는 보험의 목적과 보험사고가 동일하고, 가와 나 동일하고, 보험자는 서로 다른 손해보험이다. 그쵸? 보험자가 다르죠. 회사가 다르니까. 가와 나는 가와 나의 보험 금액의 합계는 가입 당시와 달리 현재는 보험 가입과 일치하지 않는다. 그쵸? 원래는 1,000만 원 일치했는데 지금은 일치하지 않죠. 3번 보험 계약 후 건물 시세가 하락하였지만 가와 나 중 어느 것도 계약 전부가 무효로 되지 않았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고의가 아니에요. 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이라면 가와 나의 피보험자인 갑은 A와 B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없겠군.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인데 무슨 보상을 받냐? 자, 그 다음 5번. 갑이 가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면 나의 보험자는 보험가액의 변동을 근거로 보험 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었겠군 했는데 가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갑이 가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면 그럼 보험금이 얼마야? 보험 금액이 400만 원짜리입니다. 그러면 나의 보험자는 보험 가액의 변동을 근거로 보험 가액이 얼마로 줄었다고요? 800만 원으로 줄었어요. 1,000만에서 800만 원. 근데 얘는 보험 금액보다 여전히 큽니다. 즉 초과보험이 아닙니다. 나중에 의도하지 않게 그게 줄어서 초과보험이 됐을 때는 그걸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초과보험이 이미 아니에요. 초과보험도 아닌데 무슨 감액을 청구해요. 됐죠? 그 다음 아까 있었던 그 문제 그대로입니다. 여기서 이제 금액 나오는 거야. 밑에 있는 두 번째 상황을 보세요. 컴렉스에 화재가 일어나 50%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자, 800만 원짜리 보험 가액에 자, 800만짜리고요.
자, 여기에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얼마의 손실이 발생해? 50%니까 4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자, 이 값은 A와 B의 보험금을 청구합니다. A는 보험계약서에서 실제 약정한 이것의 한도 내에서 책임질 의무가 있죠. 한도 내에서 얼마의 한도예요? 네, 처음에 보험을 들었을 때 600만 원이었잖아. 그러니까 600만 원 한도, A는 600인 거야. 자, 그런데 다른 보험사에 연대 책임을 질 의무가 있는 A는 각 보험사의 보험 금액의 비율에 따라 갑에게 이건 계산해야 돼. 어쩔 수 없어. 600만 원 얘네 두 개는 저리 꺼지라고 하고 이렇게 됐는데 얘는 계산해줘야죠. 역시 연대 책임을 질 의무가 있는 B도 C를 제공했습니다. C를. 자, 그러면 A가 600만 원을 제공할 의무가 있지만 실제로 A가 지급한 금액과 B가 지급한 금액은 연대 책임만큼 달라졌겠죠. 연대 책임은 어떻게 돼 있었냐면 얘는 얼마? 6대 4잖아. 그렇잖아. 60% 40%잖아. 그러니까 A는 60%, 40%, 400만 원에 60%, 400만 원에 40%잖아. 계산하면 되지. 계산 니네가 좀 해라. 자,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240만 원과 160만 원이 되죠. 게다가 이 문제가 얼마나 허접한 문제냐면요. 자, 이렇게 해서 손해가 50% 손해가 발생했는데 50% 손해가 400만 원이에요. 400만 원의 손해는 이거 두 개를 합치면 나와야 돼요. 이거 무슨 멍청한 짓이냐 이거. 두 개를 합치면 400만 원 돼야 되는데. 제발 이런 건 틀리지 맙시다.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지문입니다. 아이고 힘들다. 자, 19세기 초 지질학자들은 보통 이렇게 나오면 시간의 순서가 될 수도 있는데 얘도 그런지 보세요. 지질학자들은 스테노와 스미스의 증서 원리를 적용해서 전 세계 지질학적 연구 성과를 종합합니다. 오이. 자, 이때 19세기 초 지질학자들. 우리가 흔히 쓰는 중생대 쥐라기와 같은 대, 기 등으로 나타나는 지질학적 시간 촉도는 이때 확립됩니다. 19세기 초에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러나 이전한 지질학적 시간 촉도는 상대적인 촉도로 한 지층이 다른 지층보다 오래되었는지 아닌지를 말해줄 수는 있어도 실질적으로 얼마나 오래되었는지는 모른다는 거야. 지층과 지층 간의 상대적인 관계만 우리가 파악할 수 있었다는 거죠. 좀 아쉽네. 이후 많은 사람들이 지층의 정확한 연대 측정을 시도한 끝에 1905년 러더포드라는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방사성 동위 원소를 이용하여 지층 연대 측정에 성공했습니다. 이게 핵심 개념입니다. 이 글의 핵심 체제. 그는 암석 내 우라늄의 양을 측정해서 한 암석의 연대를 계산했죠. 이것이 동위원소 연대 측정법의 시작입니다. 동위원소 연대 측정법을 이제부터 얘기하게 되겠죠. 네. 자,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해 암석의 연대를 결정하는 연대 측정 방법들은 그 후 수년간 더욱 개선되었고요. 더 많은 방사성 동위원소들이 발견되고 방사성 붕괴 과정의 심층적인 이해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제부터 그 얘기가 실질적으로 나옵니다. 지질학자들은 방사성 동위원소의 어떤 특성을 이용해서, 그럼 이게 나오겠지? 암석의 연령을 측정했을까? 이 질문의 답을 얻기 위해서 먼저 방사성 동위원소가 무엇인지, 그럼 첫 번째 방사성 동위원소의 개념이 먼저 나옵니다. 물질의 기본 단위인 원자 중심에는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진 원자핵, 이렇게 두 개가 묶이면 원자핵이 된다고요. 이 원자핵에 들어있는 양성자 수에 따라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인 원소의 종류가 결정됩니다. 탄소 원자에게는 양성자 수가 6개, 산소 원자에게는 양성자 수가 8개래요. 같은 원소라고 해도 원자에게 있는 중성자 수가 다른 게 있는데 이를 동위 원소라고 해요. 그러니까 양성자는 같아. 양성자는 같은데 중성자가 달라. 그럼 이 중성자 때문에 결정되는 게 동위 원소다 이거죠. 그러니까 물질의 성질은 같아. 기본적인 성질은 같아. 양성자가 같으면. 하지만 중성자가 다르기 때문에 약간의 다른 부분이 생기겠죠. 예를 들면 탄소의 경우 탄소 12는 원자에게 양성자 6개, 중성자 6개가 있는 원자, 탄소 14는 양성자 6개. 오케이, 양성자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 보이죠? 그 다음 중성자 8개가 있는 동위원소. 얼마 전에 뉴스 나왔는데 탄소 14 분리해내는 게 가능해졌다고. 궁금하면 찾아봐. 자, 한편 자연계의 모든 물질은 불안정한 상태에서 안정한 상태로 가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불안정한 상태에서 다들 안정한 상태로 가려고 합니다. 동위원소 중에 양성자의 수가 중성자의 수에 비해 너무 많거나 그 반대 이유로 본래 원자핵의 상태가 불안정한 원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불안정한 원자핵이 스스로 방사선을 방출하고 이를 통해 에너지를 잃고 안전된 상태로 가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를 방사성 붕괴 또는 핵붕괴라고 불러요. 이 방사성 붕괴, 핵붕괴는 에너지를 잃고 안정된 상태로 가는 과정입니다. 그때 뭘? 방사선을 방출한다고요. 동위원소 중 방사성 붕괴를 일으키는 동위원소를 좀 이따 확인하고요. 방사성 동위원소라고 합니다. 이걸 일으킨 애들이 있다는 거야.
이들은 방사성 붕괴를 통해 불완전한 원자핵이 안정된 상태의 다른 종류의 원자핵으로 변해요. 예를 들면 또 예시 나왔네. 좀 이해하기 편하게. 방사성 동위원소인 탄소 14는 방사성 붕괴로 인해 중성자 1개가 붕괴되어 양성자로 바뀌고 양성자 7개, 중성자 7개로 이루어진 원자핵을 가진 안정된 원소인 질소 14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탄소 14는 뭐였어? 아까 양성자 6개, 중성자 8개에 이렇게 돼서 14였죠. 근데 요거는 탄소였는데 양성자의 개수가 바뀌어버렸어요. 양성자 7개, 중성자가 양성자가 되었다고 했잖아. 그 다음에 7개, 여기서 1개가 빠져서 여기로 빠져나온 거야. 그렇게 해서 총 14개를 가지게 되지만 굉장히 안정된 상태가 되겠죠. 2개 개수가 똑같으니까. 그러면 얘는 뭐가 돼요? 질소 14가 된대요. 붕괴 전에 방사성 동위원소를 모원소의 방사성 붕괴에 의해 생성된 안정된 원소를 자원소라고 일컫는데요. 탄소 14는 모원소, 질소 14는 자원소입니다. 붕괴 전 방사성 동위원소인 탄소 14는 모원소, 방사성 자원소. 얘기 됐습니다. 넘어갑시다. 방사성 동위원소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모원소의 개수가 원래 개수에서 절반으로 줄어드는 특성이 있어요. 모원소가 원래 개수에서 절반으로, 그럼 나머지는 자원소가 되겠죠. 자, 모원소의 개수가 원래 개수의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을 반감기라고 부릅니다. 자, 반감기도 방사능할 때 반이 나와요. 이때 줄어든 모원소의 개수만큼 자원소 개수가 늘어나죠. 첫 반감기 때 모원소의 개수는 처음에 반으로 줄고 두 번째 반감기에 남은 모원소의 개수가 반으로 줄어 처음에 4분의 1로. 그러니까 첫 번째 반감기에는 2분의 1로, 두 번째 반감기에는 4분의 1로, 네, 세 번째 반감기에는 8분의 1로. 뭐 뻔한 거잖아. 자, 그래서 모원소와 자원소의 개수의 비율이 첫 반감기에는 1대 1로, 두 번째 반감기에는 1대 3으로, 그 다음에는 1대 7로 바뀐대. 다만 원소에 따라 반감기가 다른데 탄소 14는 5730년, 포타슘 40은 13억 년, 우라늄 238은 44억 년의 반감기를 갖는답니다. 어마무시하다. 그죠?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기는 온도나 압력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떤 암석에 포함된 모원소와 자원소의 비율을 알고, 그러니까 온도, 압력에 관련 없어. 그러니까 정확하게 연대 측정이 가능한 거야. 따라서 어떤 암석에 포함된 모원소, 자원소의 비율을 알고 있고요. 그 결과와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기를 이용하면, 그 결과, 그 다음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기를 이용하면 암석이 만들어진 연대를 추정할 수 있다는 거지. 추정이야. 가령 어떤 암석이 상승할 때 포타슘 40을 포함하고 있고 이 원소가 외부 유입이나 유출, 암석에 변성된 다른 외부 요인의 변화가 없었다고 할 때 가정이야. 이 암석의 방사성 동위원소 측정 결과 모원소와 자원소의 비율이 1대 3이라면 포타슘 40, 13억 년짜리였잖아. 네, 이게 반감기를 2번 거쳤어. 1대 3이라면. 1대 3은 2번의 반감기를 거친 거죠. 그럼 암석은 26억. 네, 반감기가 13억 년이었으니까 13억 곱하기 2에서 26억 년 전에 만들어졌어요. 이런 얘기가 가능해지는 거죠. 물론 외부 요인들이 일반적으로 있을 거고 확실하게 이게 나오지 않은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꼭 그래 라고 정리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다라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문제를 확인하고 할까요? 마지막 문제들이다. 봅시다. 281번. 윗글의 진술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거. 방사성 동위원소의 개념을 예시. 예를 들어, 이거 맞네. 세부적 묘사 없고요. 붕괴 과정을 유출을 통해서 얘기해주지도 않았고요. 지층 연대 측정 방법의 발전 과정을 유형별로 아니죠. 지질학적 시간 척도의 특징을 전문가 의견 인용 없죠. 되게 쉬운 문제. 282번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방사성 동위 원소의 핵은 불안정해서 붕괴된다고 했습니다. 질소 14의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 7개로 같다고 했죠. 방사성 동위 원소의 반감기는 온도나 압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답이지. 4번 19세기 초 지질학자는 지층이 연성된 온도를 정확히는 알 수 없었습니다. 왜요? 상대적인 것만 알 수 있다고 했어. 5번 자연계의 모든 물질은 불안정한 상태에서 안전한, 맨 처음에 나왔던 얘기야. 그쵸? 3번 확인하면 되고요. 그 다음 그래프 나와 있으면 경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기. 하지만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가봅시다. 자, 그림은 어떤 방사성 동위원소 가가 붕괴할 때 시간에 따른 모원소와 자원소의 함량을 나타냈습니다. 시간에 따른 모원소와 자원소의 함량입니다. 자, 봅시다. 암석 S가 생성할 때 방사성 동위원소 가를 함유하고 있고 가는 외부 유입이나 유출 이런 게 없었어요. 이 암석의
방사성 동위원소 가를 측정한 결과 모원소와 자원소의 비율이 1대 3이었습니다. 네. 자, 그럼 봐봐요. A의 그래프는 뭐예요? A의 그래프는 모원소의 그래프입니다. B는 자원소의 그래프입니다. 그쵸? 그렇잖아. 그 다음 1대1로 같아지는 시간. 어이씨. 자, 화이트라서 안 보이는구나. 자, 1대1로 같아지는 바로 이 시간. 이 시간이 뭐예요? 반감기입니다. 절반으로 줄어든 거니까. 그쵸? 그럼 얘는 반감기가 얼마? 여기 있잖아. 2억 년입니다. 2억 년의 반감기를 가진다라고 정리가 됩니다. 그럼 끝난 거예요, 문제. 다 끝났어요. 적절한 거 고르,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래잖아. B는 자원소. 이미 정리했잖아. B는 자원소라고. 네. 그 다음 암석 S의 생성 시기는 4억 년 전이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3대 1이래잖아. 1대 3. 1대 3이면 반감기 2번 거친 거잖아. 반감기 2억 년이니까 2번 거치면 4억 년 맞지? 이거 산수잖아, 산수. 4번의 반감기를 거치면 아까 3번까지만 나와있잖아. 3번이면 8분의 1이었잖아. 그럼 이번엔 16분의 1이겠지. 산수하면 되지. 그 다음 모원소와 자원소의 비율이 같아지는, 즉 반감기 1대1로 같았는데 2억 년이다. 맞죠? 시간이 지날수록 자원소와 모원소의 개수를 감소하면 안 되지. 왜? 계속 같아야지. 계속 같은 거잖아. 응? 자, 그 다음 285번 문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 탄소 14는 일정한 비율로 계속 분개하고 있지만 대기와 우주선의 충돌에 의해 계속 공급됩니다. 없어지고 있어요. 근데 계속 오고 있어요. 연구에 의하면 지구 대기엔 탄소 14의 생성 비율이 탄소 14의 방사성 붕괴 비율과 같고요. 생성도 된다는 얘기야. 지구 대기에서. 대기 중에 존재하는 탄소 12와 탄소 14의 구성 비율은 대체로 일정한답니다. 계속 바뀐다는 거지. 그러니까 붕괴하는 만큼 생긴다는 얘기야. 식물들은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와 물을 흡수해서 광합성하니까 모든 식물들은 약간의 방사성 탄소를 갖고 있고요. 식물 내 탄소 12와 탄소 14의 비율은 대기 중 탄소 12, 탄소 14의 구성 비율과 일치한대요. 아울러 그 식물의 몸을 흡수해서 탄소를 공급한 동물과 그 동물을 먹는 동물도 같은 비율이 유지되고 있고요. 그런데 생물이 죽으면 이상 대기 중에 탄소를 흡수하지도 배출하지도 않아요. 더 이상. 자, 그래서 죽은 생물 내 탄소 12와 탄소 14의 비율에 전환이 생기죠. 그러니까 변화가 안 되니까. 살아있지 않으면. 방사성 동위원소인 탄소 14가 질소 14로 변하고 12는 더 이상, 네. 그러니까 12를 더 이상 생길 수가 없는 거잖아. 그냥 계속 붕괴만 되는 거야. 자, 이때 생성된 질소 14는 기체니까 죽은 생명 내부에서 빠져나갑니다. 그렇지만 생물 유해나 화석의 탄소 12와 탄소 14의 비율을 측정하여 대기 중에 그 비율을 비교하면 탄소 14가 어느 정도 감소했는지 알 수 있고 그 결과와 탄소 14의 반감기를 이용하면 그 생물이 죽은 연대까지 언제 죽었는지. 야, 다만 탄소 14는 6만 년이 지나면 측정하기 힘들 정도의 양만 남아요. 그러면 탄소 14가 없어져 버렸다 그러면 최소 얼마나 지났다는 얘기야? 6만 년이 지났어요. 우리가 화석들을 발굴했을 때 그 화석에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럼 가봅시다. 자, 1번 탄소 14를 이용한 연대 측정법의 측정 범위는 제한적이다. 그쵸? 6억 년이래. 6만 년 지나면 계산이 안 되는 거지. 제한적인 거 맞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탄소 14의 개수는 계속 줄어듭니다. 더 이상 섭취가 안 되니까. 방사성 붕괴는 죽은 생물 내 탄소 12와 14. 잠깐만. 탄소 12도 변화를 일으키나요? 일으키나요? 탄소 12 자체는 변화를 일으키지 않아요. 근데 탄소 12와 탄소 14의 비율이라 그랬으니까 탄소 14가 계속 줄어들면 비율의 변화를 일으키는 게 맞죠. 4번 탄소 14를 이용한 연대 측정법으로 살아있는 생명체의 나이, 살아있는 생명체는 계속 비슷하다고 했거든. 그럼 무조건 5번이네. 죽은 생물 안에 남아있는 질소 14의 양만 알아도 질소 14는 남아있다고요? 안 남아있다고요? 여기부터 틀렸잖아. 그 다음 네, 앞에 있는 단어 문제인데 일으키다인데 여기 있는 일으키다가 무슨 일으키다였냐면 방사성 붕괴를 일으키다였어. 문장의 기본을 가지고 가면 괜찮아요. 방사성 붕괴를 일으키다. 그럼 여기로 가봐. 여기서 어떤 내용이랑 연관이 되는지. 기억과 가장 가까운. 자, 세찬 발음이 파도를 일으켰습니다. 오해를 일으켰고요. 가세를 일으켰고요. 몸을 일으켰고요. 아이를 일으켰습니다. 뭐 골라야 되죠? 자, 일단 이럴 때는 추상적이냐 구체적이냐를 토대로 해서 먼저 한번 제거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방사성 붕괴라는 상황, 이런 물질적 현상이 일어났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바람이 파도를 일으켰다. 네, 일어났습니다. 파도가 생겨났죠.
오해를 일으켰다? 오해가 생겨났긴 했지만 오해는 심리적인 현상이에요. 이건 추상적인 거니까 들어가지 않습니다. 가세도 추상적이니까 들어가지 않습니다. 가세를 일으켰다 이런 뜻은 뭐 흥하게 만들다, 집안을 잘 일으키다 이런 뜻이죠. 몸을 일으키다, 아이를 일으키다도 물리적인 것이긴 하지만 이거는 네, 몸을 일으킨 건 일어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이를 일으킨 것도 일어나게 만들어준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답은 1번이 돼야 합니다. 어휘들은 해당 사항으로 잘 확인하시고. 자, 이제 끝났습니다. 자, 잘 확인하시고 여러분들이 문제들 볼 때 주의해야 될 사항들은 제가 카톡으로 좀 남겨드릴 테니까 잘 확인해서 보도록 합시다. 여기까지 고생하셨습니다.